어머니, 바빠서 발이는 못 봐요. 아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아버지의 발인 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에는 골치 아픈 일 끝, 힐링 타임, 이라는 글과 함께 해외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죠. 그들이 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을 계산하며 칵테일을 마시는 그 순간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띠리링, 띠리링, 새벽의 고요한 정적을 깬 시끄러운 휴대폰 벨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단잠을 깨우는 소음에 강지혁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출 기미 없이 더욱 집요하게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죠. 아, 진짜 이 새벽부터 어떤 인간이야. 지혁은 까치집이 된 머리를 벅벅 긁고 침대 옆 탁상에 놓인 휴대폰을 거칠게 집어들어 올렸죠.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휴, 또 무슨 일이야. 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오정심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단다. 뭐라고요? 순간 지혁의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지며 그는 벌떡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막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펴바르던 아내 최혜진이 손에 들고 있던 브러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방금 의사 선생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정심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잠겨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시 한번 극적이더니 멍한 표정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요? 그래, 지혁아, 이제 어떡하면 좋니? 장례식장은 어디로 잡아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곧 준비하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혁이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어머니가 말을 더 잇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진은 화장대 위에 늘어놓았던 화장품들을 거칠게 쓸어 모으더니 의자를 획 돌려 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병원에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 몰라. 갑자기 안 좋아지셨대. 지혁이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쳤나 봐. 그럼 우리 내일 모레 떠나는 발리 여행은 어떡하라고. 비행기 표랑 호텔 이미 돈 다 냈는데? 지혁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양손으로 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아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일부러 큰맘 먹고 비즈니스석에 풀빌라까지 다 결제했는데 출발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취소도 안 될 거 아니야. 혜진이 화장대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집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여행사에 전화해서 취소 규정부터 알아봐. 위약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보나마나 위약금만 몇백만 원은 깨질 거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역이 답답한 듯 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혜진이 팔짱을 딱 끼고 서서 그런 지역을 한심하다는 듯 째려봤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아, 그냥 위약금 내야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일단 머리 좀 굴려보자고. 지역이 복잡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식장으로 가자. 가서 아들 노릇 제대로 해야 아버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을 거 아니야. 지역이 턱을 쓱 만지며 지극히 계산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혜진도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아버님 명의로 된 이 아파트랑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 상가 건물만 해도 최소 몇십억은 좋게 되잖아. 그렇지. 그것만 제대로 우리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여행 위약금 몇백만 원쯤은 껌값이지. 지역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은색 정장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려나? 아는 세무사한테 미리 연락부터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 일단은 장례부터 무사히 치르는 게 먼저야. 지역이 익숙하게 정장 바지를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하필이면 우리 발리 가기 딱 이틀 전에 돌아가시냐고. 혜진이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으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보, 장례식장에서 우리 어떻게 울어야 해? 괜히 어설프게 연기했다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오버하면 티나니까. 지역이 손목에 명품 시계를 차며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과 외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어디에서도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죠. 두 사람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빈소 안은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조 화환에서 풍겨 나오는 짙은 국화꽃 향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 퍼져나갔어요. 상복으로 갈아입은 오정심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아들 강지혁과 며느리 최혜진이 허리를 굽혀가며 끊임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들 같았죠. 남대문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다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지역의 손을 잡고 정중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장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요. 지역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성실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조문객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러나자마자 혜진이 지역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다리 아파 죽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허리 굽히면서 이러고 서 있어야 하는 건데? 지역이 재빨리 주변을 휙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혜진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들 앞으로 또 다른 조문객이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되시죠? 아버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시면서 남 속이는 거 한 번을 못 본 양반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이 조금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조문객이 떠나자 혜진은 조문객들 눈을 피해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직도 이틀이나 더 있어야 한다고? 그때 지역의 사촌 동생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정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모, 잠시라도 좀 들어가서 쉬세요. 계속 그렇게 앉아만 계시면 몸 상해요. 정심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꾹 찍어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고모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니? 그렇게 힘겹고 지루한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지역과 혜진은 빈소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혜진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지역의 팔을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한계야. 이 냄새나고 답답한 곳에서 단 1분도 더 못 있겠어. 우리 그냥 갈까? 어딜 가자는 거야. 좀 더 참아봐. 지역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이 장난기 가득한 아이처럼 반짝 빛났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 그냥 우리 급한 해외 미팅 있다는 핑계 대고 발인 날 새벽에 여기서 빠져나가자. 뭐? 제정신이야? 지역이 화들짝 놀라며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왜 아니야? 발리 가는 비행기가 아침 9시니까 시간은 충분해. 그리고 우리 이틀이나 자리를 지켰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안 그래? 혜진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항공편 시간을 다시 확인하며 지역을 부추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발인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어? 보긴 뭘 봐. 어차피 관들 사람들도 많잖아. 원래 잡혀있던 미팅이라고 하면 되잖아. 응. 혜진이 지역의 팔에 매달리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손익계산을 끝낸 후였습니다. 하긴 그렇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위약금으로 몇백만 원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던 날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새벽 장례식장은 발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상주들과 남은 친척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이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 정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정심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정심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몇 달을 공들인 해외 투자 미팅이 사실 오늘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근데 상대방 쪽에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이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렇지. 오늘은 내 아버지 가시는 날 아니니. 정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역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역과 혜진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무리 잘하시고 연락드릴게요. 혜진이 핸드백을 고쳐 매며 재빨리 지역의 팔짱을 꼈습니다. 잠깐만, 지역아. 정심이 아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아들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미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텅 빈 빈소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아들도 없이 당신이 가게 생겼네요. 정심의 목소리가 처연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곧이어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관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속에서 정심은 아들과 며느리 없이 외롭게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정심은 의자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걱정스러운 얼굴의 조카가 다가와 휴대폰을 정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고모, 이것 좀 보세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 혜진의 SNS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방금 막 올라온 것이 분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발리의 눈부시게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비키니를 입은 혜진이 칵테일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 끝. 드디어 힐링 타임이다. 정심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공항에서 명품을 사서 자랑하는 사진, 발리 해변 사진들이 수십 장이 올라와 있었죠. 골치 아픈 일이라고? 미팅 간다더니 놀러 간 거였구나? 아들 지역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무섭게 채워져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일궈온 남대문 시장 근처 작고 낡았지만 정겨운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 위에는 남편 강인섭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으로는 하얀 국화꽃과 향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정심은 아직 검은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다가 서서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그녀가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꾹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몇 번의 신호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정중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윤성진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님, 저예요. 오정심입니다. 정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떨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사모님.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경황이 없으셔서 힘드셨을 텐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네. 덕분에요. 이제 제 남편 유원장 집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정심이 눈앞의 영정 사진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언제가 편하실지 날짜를 잡으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순간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요. 당장 명도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도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모님, 그 아파트는 아드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요. 내 집에서 그 애들 당장 쫓아내야겠습니다. 정심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성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네, 그건 만나서 말씀드리고 강남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정심의 시선이 영정사진 옆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로 향했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주는 당연히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심히 오십시오. 정심이 짧게 대답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발리의 한 최고급 리조트는 정심의 집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개인 풀빌라 테라스에서 지혁과 혜진은 이제 막단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혁 씨, 장례 치르느라 수고했어. 자기가 더 고생했지. 여행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너무 좋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활짝 피는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혜진과 지혁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맞아. 아버님 눈치 보던 생활, 이제 다 끝이야. 지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실행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그 강남 아파트만 처분해도 당장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이 몇십억이야. 우와, 몇십억? 그럼 우리 이제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혜진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사업 다시 시작하고 남대문에 있는 그 낡아빠진 기름 가게는 당장 없애버릴 거야. 지혁이 의기양양하게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어떡하고? 혜진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뭐 가게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리면 그만이지. 아버지 없이 그 가게 운영하시기 힘드니까 팔자고 해야지. 지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혜진이 기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참에 아예 펜트하우스로 가자고.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있는 걸로. 지혁이 샴페인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꿈만 같아. 혜진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시장에 있는 그 상가 부지도 팔면 또 몇 억은 나올걸. 지혁이 신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만약에 반대하시면 어떡해? 반대는 무슨 반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외아들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건데. 지혁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네.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혜진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그 좁은 가게에서 기름만 팔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큰 욕심 없으실 거야. 지혁이 모든 상황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샴페인 잔을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두 사람이 맑은 소리를 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그들의 머리 위로 발리의 아름다운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은 다음 날 오전, 오정심은 서울의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의 3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윤성진 법무법인이라는 고급스러운 금색 간판이 그녀를 맞았죠. 정심이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만 들었던 윤성진 변호사가 사무실 안쪽에서 나와 깍듯하게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사모님이 아닌 회장님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불러왔다는 듯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러웠죠. 사무실에 들어선 오정심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시장 상인의 소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심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중앙에 놓인 응접실 가죽 소파에 기품 있게 앉았습니다. 윤성진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그녀 앞에 원목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집행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심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볍게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남편분의 유언장 집행 절차 준비와 동시에 강지혁 씨 부부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명령 소장을 오늘 아침 일찍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윤성진이 한치의 막힘도 없이 보고했습니다. 정심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강남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서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윤성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고 강인섭님께서 3년 전 명의를 회장님 명의로 변경해 놓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심이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심이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성진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그 수많은 빌딩 숲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유리 전체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40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에는 JSTOWER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정심이 바로 저 JS 타워를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성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3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땅을 한 평, 두 평 사모았고 정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벌어주려고 우리가 밤새 기름틀 앞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 지혁이는 비싼 돈 들여 과외시켜줬더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기 바빴어요.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윤성진이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정심이 천천히 몸을 돌려 윤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똑똑히 가르쳐줘야죠.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 내 남편이 어떤 피땀을 흘렸는지 이제부터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명도 명령은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서류 접수가 막 끝났으니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성진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정심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발리에서 신나게 놀다 돌아오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리에서 돌아오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 다른 준비도 서둘러야겠군요. 정심이 다시 소파로 돌아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윤성진이 사무실 문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심이 사무실을 나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창밖의 JS 타워를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억인데. 참 바보 같구나. 정심이 혼잣말처럼 씁쓸하게 중얼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정심이 아들 내외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지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발리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강지혁과 최혜진이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사람의 양손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아, 정말 꿈만 같았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였다니까. 혜진이 지난 2주간의 호사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재산 상속 관련된 이야기를 어머니랑 해봐야지. 지역이 들고 있던 면세점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공항버스 타고 개인 택시 부를까? 나 너무 피곤한데. 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제안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인데? 택시비 정도야 껌값이지. 지역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급 승용차 호출 앱을 실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지역이 마치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목소리로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자기야, 여행 가서 어머님한테 전화해봤어?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려나? 지역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알겠어.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전화 한 통 드릴게.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 익숙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내린 두 사람이 양손 가득 쇼핑백들을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 집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니까. 지역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로 이 집이 우리 집이 된 기분이야.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혜진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복도를 걸어 자신들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디지털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후, 일단 들어가서 씻고 잠이나 한숨 푹 자자. 지역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0625.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오류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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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러지? 건전지 다 됐나? 이상하네. 지역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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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열려? 2주 동안 안 열었더니 뭐 고장이라도 난 거야? 혜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지역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문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문 옆 벽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기야, 저게 뭐야, 저기 좀 봐. 혜진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현관문 바로 옆 벽에는 붉은 글씨로 된 위협적인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인도명령 예고 통지서. 본 부동산의 거주자는 본 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짐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부동산 인도 명령? 이게 뭔 소리야? 지역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는 동안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혜진은 다급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지서의 제목을 그대로 입력해 AI 챗봇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예고 통지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자 AI 대답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인도 명령 예고 통지서는 법원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 점유자에게 퇴거를 명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통지서가 붙었으면 소유자가 이미 도어록 비밀번호나 자물쇠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자는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 보통 714일 내에 짐을 빼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물건을 외부 창고로 옮기며 이사비와 보관료 등 모든 비용은 점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혜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AI의 차갑고 명료한 답변은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기야, 이거 장난 아니야. 우리 진짜 쫓겨나게 생겼어. 법원에서 보낸 거래. 그럼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바꾸신 건가? 한편 지역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이오니. 젠장, 번호까지 바꾸셨잖아. 지역이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일단 호텔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단계에서 또다시 빨간 경고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카드가 왜 안 돼? 지역이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내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이 카드 뒷면에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고객님의 카드는 현재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요? 아니, 갑자기 왜요? 카드 소유주분의 요청에 의해 직접 정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역은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어. 그날 밤 아파트 복도 한쪽 구석에 그들이 공항에서 사온 화려한 명품 쇼핑백들이 처량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역과 혜진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휴양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 집 사람들인데 문이 안 열려서요. 지역이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초라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현관문에 붙어있던 통지서를 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여기서 주무실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주민 공동 공간이에요.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게 그토록 차갑고 냉정하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과거, 1980년대 초의 남대문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있던 시장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낡고 작은 기름 가게 안은 고소한 참깨 볶는 냄새가 가득했죠. 20대 후반의 젊은 오정심이 커다란 솥 앞에서 쉴 새 없이 나무 주걱을 저으며 참깨를 볶고 있었습니다. 여보, 불이 너무 센 것 같아. 조금만 줄여줘요. 정심이 솥에서 고소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 정도면 되나? 그녀의 남편 30대 초반의 강인섭이 연탄 아궁이 앞에서 부지런히 불을 조절했습니다. 정심이 볶아진 참깨를 큰 바구니에 와르르 쏟아 넣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잘 볶아진 참깨들이 가게 안의 고소한 향을 더욱 짙게 만들었어요. 인섭이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앞찾기로 향했습니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앞찾기를 돌리자 삐걱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황금빛 참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요. 급하게 짜면 기름이 탁해져서 맛이 없어져. 응,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스럽게 다 짜내야지. 인섭이 아내를 보며 듬직하게 웃었습니다. 한참의 고된 작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먹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심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만 장사하면 언젠가는 이 고생도 끝나고 성공할 날이 올까? 인섭이 밥을 크게 한술 뜨며 물었습니다. 당연한 소리. 우리가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을 다해서 기름을 짜는데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알아줄 거예요. 정심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게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참기름 찾으시죠? 인섭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표정이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저기 길 건너편에 새로 기름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기름값이 훨씬 싸더라고요. 그 말에 인섭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뒤에서 기름병을 닦던 정심의 손길도 멈칫했습니다. 거기는 한 병에 여기보다 1,000원이나 싸던데요. 품질은 비슷해 보이고 그때 뒤에 있던 정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시면 되겠네요. 아, 여보. 인섭이 당황해서 정심을 말리고는 망설이는 손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갓 짜낸 참기름통에서 기름 한 방울을 자신의 손등에 떨어뜨려 손님의 손등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사장님,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손님이 반신반의하며 손등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깊고 진한 참기름 향이 퍼져나가자 손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 향은 정말 다르네요. 사장님, 저희 부부는 진짜 정성을 다해 참깨를 짜고 있어요. 저희 참기름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인섭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한참 동안 자신의 손등에서 나는 향기를 맡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쉽게 판단했네요. 죄송해요. 2병 주세요. 손님이 지갑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친 정심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인섭은 잠든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심아, 우리 평생 이 기름 한 방울에 담긴 우리 양심을 걸고 살자. 그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 넘치는 돈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정직한 향기였으면 좋겠다. 마치 남편의 말을 들은 듯 잠든 정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섭이 그런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희망찬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기름 한 방울에 양심을 걸었던 부부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 1990년대 초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남대문 시장의 작은 기름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의 손에는 작게나마 목돈이 쥐어졌습니다. 그날도 가게 일을 마친 인섭과 정심은 그동안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신문 좀 봐요. 요즘 강남 아파트만 사두면 돈벼락을 맞는데요. 정심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 여기 좀 봐요. 강남 이 아파트 값이 1년 사이에 2배나 올랐다고 하네. 우리도 이참에 아파트 하나 사볼까요? 정심이 부푼 기대를 안고 남편 인섭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쓸 곳이 아니야.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번다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는 건 투기야. 투기로 생긴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 그때가 되면 남는 건 눈물뿐이야. 인섭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그냥 은행에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심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인섭은 말없이 낡은 서울 지도를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정심아, 이 땅들을 좀 봐. 인섭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전부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변두리잖아요.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들인데. 정심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길이 뚫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땅은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죗값을 하는 법이야. 인섭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 전부를 이런 곳에 쏟아붓는 건데. 정심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 아파트는 무너져도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 인섭이 지도를 정성스럽게 접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인섭과 정심은 인적이 드문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땅을 보러 갔습니다. 주변에는 녹슨 폐창고와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란 잡초들만 무성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가 맞아요? 이 황량한 곳에 우리 전 재산을 쓴다고요? 정심이 황당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맞아. 바로 여기야. 인섭이 손에 든 땅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 보이는 저 도로가 확장되고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 일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인섭이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가게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유난히 총명하게 빛나던 대학생,
바로 젊은 날의 윤성진이었습니다. 저 사장님, 가게 앞에 붙여놓으신 거 보고 왔는데요. 참기름 배달 일 구한다고 하셔서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자네 학생인가? 하루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데? 네. 오후에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인섭과 정심이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법대? 세상에 정말 대단한 총각이네. 정심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알바해도 괜찮겠어? 인섭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해야 돼서요. 성진이 멋쩍은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진은 가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까지 무거운 기름통을 나르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가게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법전을 읽으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성진 학생, 저녁은 먹고 공부하는 건가? 정심이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아,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어느 날 저녁 인섭이 물었습니다. 법학과면 변호사가 꿈인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습니다. 성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성진이 등록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성진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2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순간 인섭이 정심과 눈을 마주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진아, 이거 받아라. 인섭이 봉투를 성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내 등록금이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성진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네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되면 그때 천천히 갚아도 늦지 않아. 인섭이 억지로 성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성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는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갚는 거야. 정심이 성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성진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그는 가장 먼저 기름가게로 달려와 인섭과 정심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인섭과 정심이 마주 앉아 흐뭇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땅 산 것보다 성진이한테 투자한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맞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산을 얻은 거야, 우리가. 인섭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해둬, 정심아. 눈에 보이는 땅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법이야. 정직과 성실 그 두 가지를 평생의 자산으로 여겼던 부부에게도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었습니다. 땅과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졌던 그들이었지만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욕심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죠. 시간은 흘러 2000년대 후반 남대문 시장의 기름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세월만큼이나 깊어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기름을 짜온 인섭과 정심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덜컥 열리며 20대 후반의 아들 지혁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브랜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혜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지혁이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혁아, 어서 와라. 아이고, 이 아가씨가 말로만 듣던 그 아가씨구나. 정심이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세상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혜진이 허리를 꾸벅 숙여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그녀의 코는 본능적으로 살짝 찡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역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역겨워. 조금만 참아. 어차피 볼일만 보고 금방 나갈 거니까. 지영 역시 같은 목소리로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그런 두 사람의 속마음은 꿈에도 모른 채 먼지 쌓인 의자를 손으로 털어 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라도 좀 앉아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플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희 금방 갈 거예요. 혜진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겁난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기름틀을 닦던 인섭이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혁아, 오랜만이구나. 별일 없고? 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지혁이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 지혁의 팔짱을 더 세게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지혁 오빠가요. 이제 곧 아주 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업? 우리 지혁이가 무슨 사업을? 정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IT 사업이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대세잖아요. 혜진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이때다 싶어 들고 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지혁이 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 번지르르한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쇼핑몰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인섭이 돋보기를 꺼내들고 아들이 내민 계획서를 훑어봤습니다. 뭐가 뭔지 온통 영어고 그림이라 복잡해서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미래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혁이 아버지를 가르치듯 약간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심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은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드디어 지혁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인섭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딱 3억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혁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억? 정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 부부가 20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름을 짜서 모은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의 엄청난 요구에 부모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촌스럽고
가난하게 기름만 짜면서 사실 거예요? 지여가, 우리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에서 벗어나서 남들처럼 강남에서 폼 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지역이 부모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지역 오빠처럼 똑똑한 인재가 평생 이런 시장 바닥에서 기름이나 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온몸에 찌들어서 어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긋지긋한 가난의 악취라고요. 그 말은 정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자부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 몰라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시냐고요. 결국 인섭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꿈이라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마.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다시 짜오고 매달 나에게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역이 뛸 듯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후 가게에 인섭과 정심 두 사람만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어요? 지혁이가 그 돈으로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 억소리 나는 외제차부터 샀다면서요. 그래, 나도 들었어. 매일 밤 강남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정심이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아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인섭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자금이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네. 딱 1억만 더 투자해 주시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인섭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한 돈인 줄 알기나 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3억까지 전부 날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역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들 꿈을 응원해 주시기 싫은 거죠? 지혁아,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정심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다음 말은 부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진짜 사랑한다면 왜 돈은 안 주시는데요? 그 순간 인섭과 정심은 얼어붙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랑스럽고 애틋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담보로 끝없이 돈을 요구하며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는 늙은 아버지의 심장에 깊은 병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시간은 흘러 병원의 고요한 입원실이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듬직한 어깨는 온데간데없고 백발이 성성한 강인섭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아내 오정심은 앙상하게 마른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침대 옆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윤 변호사 온다고 했지? 인섭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전화했더니 급하게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윤 변호사는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니,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인섭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느덧 50대 중년이 된 윤성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도 인섭 부부 앞에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젊은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윤성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 변호사,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네. 인섭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게는 두 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윤성진이 익숙하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 변호사, 자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지혁이가 사업한다고 내가 큰 돈을 내준 것 기억하는가? 네, 사장님.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돈 말일세, 사실은 그게 내 돈이 아니었어. 인섭이 옆에 앉은 아내 정심을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성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 전부 지혁이 엄마가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시장 바닥에서 푼 돈 아껴가며 모은 쌈짓돈이었네. 인섭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려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난 일을 갑자기 왜 꺼내세요? 정심이 당황하며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정심아. 똑똑히 해야 해. 그건 분명히 당신 돈이 맞잖아. 그걸 못난 내가 철없는 아들놈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 인섭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돈이 우리 돈이지 당신 돈 내 돈이 따로 있나요? 정심이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니, 달라. 내가 내 아내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큰 빚을 진 거지. 인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윤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혹시 제가 무언가 문서를 만들어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맞아. 그걸 서류로 똑똑히 남겨둬야 내가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인섭이 결심을 굳힌 눈빛으로 윤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드릴까요? 아내 오정심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빌렸다고 써주게. 네. 5억 원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할 시 내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넘기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도 추가해주게.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소리예요. 정심이 기어이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정심아, 제발 내 뜻을 이해해줘. 이게 내가 당신과 우리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인섭이 아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애처롭게 감쌌습니다. 윤성진이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법적 효력을 갖춘 정식 차용증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도 꼭 받아주게. 제일 확실한 걸로. 30분 후 윤성진이 병실에 비치된 프린터로 서류 한 장을 출력해 가져왔습니다. 인섭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한자 한자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대로 하면 되겠네. 인섭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석자, 강인섭을 적었습니다. 손은 힘없이 떨렸지만 그가 남긴 글씨는 그의 인생처럼 정직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정심아, 잘 들어. 이게 철없는 우리 아들을 향한 이 아비의 마지막 가르침이야. 그가 아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을 홀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내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 남기는 마지막 방패이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언젠가는 내 깊은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인섭이 모든 힘을 다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성진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다른 유언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어. 이게 내 전부야. 나머지는 우리 아들놈 몫이지. 윤성진이 병실을 나간 후 정심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닌 아비의 마지막 사랑임을 정심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역가 혜진은 낡은 찜질방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도 못한 피로와 절망이 두 사람의 얼굴에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하면 좋아?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혜진이 맛없는 라면을 억지로 삼키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든 변호사라도 만나봐야겠어. 지역이 며칠째 충전도 못해 간당간당한 스마트폰 배터리를 아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선임할 돈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단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만데. 지역이 화면 속에서 상속 전문이라는 글자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작은 법무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은 비좁고 낡았지만 그들을 맞이한 40대 중반의 김철수 변호사의 눈빛만큼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상담 예약했던 강지혁입니다. 아, 네네. 상속 관련 문제로 아주 애가 타신다고 하셨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김 변호사는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도 상속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역이 어머니에게 쫓겨난 날부터 시작된 모든 사정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역이 내민 몇 장 안 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척하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길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치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어머님께서 아무리 온갖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아드님을 내쫓았다고 해도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지역에 죽어있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강남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모든 재산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드님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유류분이요? 그게 뭔데요? 네, 아무리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기 싫다고 유언을 남겨도 법적으로 다른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죠. 김 변호사가 마치 자신이 그 법을 만든 사람인 양 거들먹거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을 튕기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 손에 떨어질 돈은 최소 수십억 원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마다요. 강남 아파트 시세만 해도 지금 30억이 넘는데 유류분으로만 받아도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와, 세상에. 지역이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며칠간의 노숙 생활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선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일단 이 사건을 시작하는 착수금으로 500만 원만 먼저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성공 보수는 나중에 두둑하게 받으실 유산에서 주시면 되고요. 500만 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희 전 재산입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지역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모은 현금 뭉치를 김 변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찜질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눈치를 보지 않았죠. 자기야, 괜찮아질 거야. 저 변호사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잖아. 당연하지. 법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릴 막아. 며칠 후 법원 앞이었습니다. 지역과 혜진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김 변호사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안 피고인석에 오정심이 평범한 검은 옷차림으로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변호사도 다른 가족도 아무도 없었죠. 어머, 자기야. 어머니 혼자 오셨나 봐. 혜진이 지역의 옆구리를 찌르며 수군거렸습니다. 흥, 꼴 좋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결국 비싼 변호사 하나 구할 돈도 없었던 모양이지. 지역이 이미 재판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여유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정심에게 다가가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정심이 말없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판 끝나면 우리 좋게 정리해요. 저희도 어머니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작은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얻어드릴게요. 혜진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심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두 사람의 얼굴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재판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하고 수억 원짜리 돈방석에 앉기 위한 마지막 관문일 뿐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이부 법정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무거운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높은 재판장석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엄숙한 표정의 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한껏 비장한 표정의 지역과 혜진,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동아줄인 김철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피고석에는 어머니 오정심이 홀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석에는 마치 깊은 산속의 노송처럼 미동도 없이 윤성진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변호사랑 같이 오셨네. 혜진이 지역에게 속삭일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나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고석의 김철수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치 연극 배우처럼 법정 안을 한번 크게 둘러보며 목에 힘을 주어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 가여운 아들을 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은 어느 비정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극적인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역은 미리 지시받은 대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 연기를 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진 역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톡톡 닦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 젊은 부부를 보아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거의 울부짖듯이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차가운 찜질방 바닥을 전전해야만 했던 이 기막힌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혜진이 타이밍에 맞춰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지역과 혜진에게 동정적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법은 결코 이런 불의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유류분까지 빼앗을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승리를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지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혜진과 몰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피고석에서 윤성진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단호한 그 한마디가 소란스럽던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성진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진이 침착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상속 재산을 논하기에 앞서 윤성진이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망인, 즉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원고석에 앉아있던 김철수 변호사가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채무라니요. 저희는 고인의 그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고 측 이의는 기각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계속 변론하십시오. 판사가 김 변호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윤성진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재판장에게 조용히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속인 강인섭 씨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직접 작성하시고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라는 단어에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지역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이라고요? 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지역에게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유심히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이 차용증의 내용을 법정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낭독해 주십시오. 윤성진이 차용증을 다시 받아들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본인 강인섭은 아내 오정심에게 윤성진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지역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 5억 원을 빌렸으며 만약 본인이 이 돈을 생전에 갚지 못할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법정안이 시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증거입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끼리 짜고 만든 가짜 서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성진이 싸늘한 목소리로 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차용증은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여기 공증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지역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빚 5억?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그 얇은 차용증 한 장은 법정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공증된 문서의 힘 앞에 법정안은 순간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 이긴 재판을 눈앞에서 놓치게 생긴 김철수 변호사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법이 부부 사이에 오고 간 돈을 빚, 즉 채무라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억지입니다. 그는 애써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서로에게 빚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에도 윤성진 변호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방 변호사께서는 기본적인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의 차분한 반박에 소란스럽던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개인 재산은 엄연히 독립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법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윤성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사업 자금을 위해 아내가 도와준 돈이 아닙니다. 철없는 아들의 허황된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어머니인 오정심 여사께서 평생을 모아오신 개인 재산을 아들의 아버지인 남편에게 빌려준 것에 대한 명백하고 공증된 채무 문서입니다. 윤성진이 차용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역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혜진이 지역의 팔을 붙잡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야? 윤성진이 판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모든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성진의 입에 집중했습니다. 고 강인섭 씨의 유일한 상속 재산인 강남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30억 원입니다. 윤성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생전의 배우자인 오정심 여사에게 진 채무는 윤성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둘러본 후 충격적인 사실을 이어갔습니다. 원금 5억 원에 지난 10년간의 법정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총 50억 원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거의 쓰러질 듯한 몸짓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자 계산이 터무니없이 과도합니다. 이건 사채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여기 계산 내역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진이 침착하게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최종 상속 재산을 정리하면 그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총 자산 30억 원에서 총 채무 50억 원을 빼면 마이너스 20억 원입니다. 윤성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짓말, 이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자산과 함께 그분이 남기신 모든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윤성진이 법정을 둘러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총상속 재산이 이처럼 마이너스 20억 원인 상황에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지역과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토록 주장하던 유류분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법을 이용한 명백한 편법입니다. 편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법리 적용일 뿐입니다. 판사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한 후 조용히 나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에 법정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원고 강지혁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지역과 혜진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기각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지역과 혜진의 남은 인생을 부서뜨리는 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혜진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찜질방에서 품었던 천박하고 뜨거웠던 희망은 한 점의 제도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완전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오정신만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편의 영정사진이라도 보듯 먼 곳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윤성진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심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역과 혜진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더럽고 탐욕스러웠던 꿈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영원한 빛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중심가 반짝이는 JS타워 1층 로비는 고급스러운 참기름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이탈리아에서 샘플 오일이 도착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JS 프리미엄 오일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수입된 최고급 기름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 오정심은 더 이상 시장의 상인이 아닌 우아한 정장 차림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알겠어요. 잠시 후에 테이스팅 해볼 테니 준비해줘요. 그녀는 남편과 평생을 바쳤던 정직한 기름 한 방울의 가치를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JS 타워 35층으로 향했습니다. 로펌 사무실 한쪽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작은 팻말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할머니가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아드님한테 부당하게 뺏긴 땅,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윤성진 변호사가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죠. 맞습니다, 어르신. 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힘내십시오. 상담을 마친 노인이 고개를 숙이자 정심은 책상 아래에 놓아두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참기름 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하나 가져가세요. 밥이라도 고소하게 비벼 드셔야 힘내서 싸우시죠. 정심이 노인의 구겨진 손에 따뜻한 참기름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기운 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노인을 배웅한 정심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마이너스 20억이라는 영원한 빚이었지만 그 빚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당신이 남긴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향기로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